북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서 근무하던 한 여군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그녀와 뱃속 아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처리하려 했습니다. 사흘 후면 둘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질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임신 넉 달 된 몸으로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올해 30살이고요. 지금은 서울 근교에서 3살배기 딸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인민군 여군이었습니다. 계급은 하사였고 함경남도 고성 근처 비무장지대 북쪽 351번 감시초소에서 근무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비무장지대라는 게 남과 북 사이 4km 폭의 땅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제 일터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철조망이 보이고 저녁에 잠들 때도 탐조등 소리가 들리는 곳. 그곳이 제가 20대 중반을 보낸 곳이었어요. 그때 저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에서 말하는 사상불순분자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모범적인 여군이었죠. 사격 훈련 때는 늘 상위권이었고 통신 장비 다루는 것도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중대장한테 표창장도 2번이나 받았어요. 매일 새벽 5시면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세면하고 군복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아침 집합에 나갔죠.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총을 잡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혁명의 전사는 추위 따위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요. 제가 맡은 일은 주로 통신 업무와 순찰 지휘였습니다. 우리 구역은 비무장지대 4km 중에서 1.2km를 담당했는데요. 그 안에 지뢰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철조망이 어디에 쳐져 있는지, 감지 센서가 어느 나무 밑에 있는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절엔 제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동료들도 다들 그랬고 저희끼리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막사는 좁았습니다. 3평 공간에 2층 침대 2이 놓여 있고 여군 4명이 함께 생활했어요. 개인 공간이라고는 작은 철제 사물함 하나가 전부였죠. 그 안에 군복 2벌, 속옷 서너 개, 그리고 고향에서 가져온 가족사진 1장.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배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아침은 옥수수밥에 된장국, 점심은 그나마 쌀이 조금 섞인 밥, 저녁은 또 옥수수밥.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배가 고파서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인민들은 더 어렵게 산다고 배웠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데를 몰래 다녀오곤 했습니다. 군인이 사적으로 장마당 가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였지만 다들 눈 감아줬어요. 거기서 중국산 과자나 비누 같은 걸 조금씩 구해왔죠. 그게 그나마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였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학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치지도원이 앞에 서서 신문을 읽어주고 저희는 빨간 공책에 받아 적었어요. 위대하신 수령님의 말씀, 미제 침략자들의 만행, 남조선 괴뢰 정권의 실상. 솔직히 지겨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북에서 태어나 북에서 자란 사람에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가끔은 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요. 그럴 땐 동료들이랑 막사 뒤편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곤 했어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남쪽 산들이 북쪽 산들과 똑같이 푸르렀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언니, 철조망 저 너머에도 사람이 사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미제 앞잡이들이 산다고 배웠잖아. 그 친구가 또 물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배고플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질문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쪽은 나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만 배웠지 저쪽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2년 뒤에 제가 바로 그 철조망을 넘어 임신한 몸으로 기어가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미제 앞잡이들이 제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확인해주며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줄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충성스러운 여군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총을 닫고 철조망을 점검하고 밤이면 별을 세며 잠드는 평범한 군인.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2019년 겨울 어느 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치지도원이 술을 마시고 문을 잠그고 들어왔을 때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은 벌써 잠들어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으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치지도원이었어요. 40살쯤 되는 우리 중대를 관리하는 간부였죠. 그 사람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연 동무 잠깐 나와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복도로 나갔더니 그 사람이 저를 빈 창고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동지, 무슨 일입니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일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계급을 방패 삼아 제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고 거부하고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고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은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입 밖에 내는 순간 내가 먼저 처벌받는다는 거 알지?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세수하고 군복을 입고 집합에 나갔어요. 정치지도원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훈시를 했습니다. 같은 방 쓰는 동기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한밤중에 들어오는 거 봤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화장실 갔다 온 거야.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체제에서 누가 보호받고 누가 버려지는지.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간부들이 여군을 함부로 대해도 신고할 곳이 없어요. 오히려 신고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간부를 모함했다며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다들 입을 다물고 참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그날을 기억 한쪽에 구겨 넣고 잊으려고 애썼어요. 매일 일과를 반복하고 총을 닫고 순찰을 서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민감해졌어요. 생리도 2달째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의무실에 갔습니다. 의무실이라고 해봐야 작은 방 하나에 낡은 침대와 청진기가 전부인 곳이었죠. 군의관이 제 배를 만져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동무, 임신한 것 같은데. 귀가 멍해졌습니다. 얼마나요? 3달 정도 된 듯하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3달. 그날 밤으로부터 정확히 3달. 의무실을 나와 막사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걸었던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 제 배 위에 손을 올려봤습니다. 아직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치지도원입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문을 잠그고 들어와서 제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의 흔적이 제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의무실에서 상부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중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치지도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중대장이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김지연 동무, 이걸 보시오. 서류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후방 산부인과 병원 파견 및 임신 중절 조치. 임신 중절. 그러니까 낙태를 시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지? 군 복무 중인 여군이 아이를 낳으면 누가 책임지나? 게다가 중대장은 제 인사기록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라며 혈통이 깨끗하지 않으니 이런 씨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씨. 그 사람은 제 뱃속의 아이를 씨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잡초 뽑듯 쓰레기 치우듯. 언제 병원에 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주일 뒤다. 준비해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직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그게 제가 아이에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나라에서는 너는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래. 내 외할아버지 동생이 정치범수용소에 있다는 이유로 너는 씨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요. 태어날 권리도 자랄 기회도 심지어 숨 쉴 권리조차 국가라는 이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 질문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었습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2주일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제 배를 만져봤습니다. 3달 반쯤 되니까 아주 조금씩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군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져보면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매일 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 가기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중대장실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연 동무 말입니다. 제 이름이 들려서 저도 모르게 발을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중대장, 정치지도원, 그리고 보위부 소속 간부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산부인과 보내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아예 깔끔히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소? 둘 다 말이오? 그렇소. 어차피 외가 쪽이 불순한데 피가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소. 지금은 불씨일 때 밟아야 해. 불씨. 그 사람들은 저와 제 뱃속 아이를 불씨라고 불렀습니다. 결제는 받았소? 벌써 올라갔소. 보위부에서 동지적인 조치로 처리하라고 했네. 병원 가는 길에 교통사고라고 하면 되지. 교통사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댄 채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아이와 함께. 병원에 보내는 척하다가 가는 길에 사고를 내서 둘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불행한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죠. 언제 실행하오? 사흘 뒤 새벽. 차량은 이미 준비했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복도를 벗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변기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죽였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사흘 뒤. 사흘 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그것도 교통사고라는 거짓말로 포장돼서. 막사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제 배 위에 두 손을 올렸어요. 미안해.
이번엔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사람 목숨이 정말 가볍습니다. 특히 저처럼 외가 쪽에 정치범이 있는 사람은 더 그래요. 연좌제라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는다는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 외삼촌은 10년 전에 반동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평생 감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문제가 생긴 순간 그냥 없애버리는 게 더 간단하다고 판단한 거죠. 서류상으로 말끔하게 처리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과를 소화했습니다. 기상, 집합, 훈련, 식사.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대화로 가득했어요. 사흘 뒤, 둘 다 처리. 교통사고. 점심을 먹을 때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물었어요. 언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그 동료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제 사물함을 열어봤습니다. 군복 2벌, 속옷 몇 개, 그리고 가족 사진 1장. 그게 제 전부였어요. 가족 사진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10살쯤 됐던 저.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금 제 상황을 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탄광에서 일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죠. 어머니는 배급이 끊긴 날에도 풀뿌리라도 캐서 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저는 이렇게 죽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겠죠. 따님이 산부인과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은 영문도 모르신 채 딸을 잃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 이 아이는 세상빛도 한번 못 보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이름도 없이. 아무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대로 죽을 순 없는데. 하지만 어떻게? 새벽 3시쯤 됐을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치면 어떨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친다고요? 여기가 어딘데? 비무장지대 북쪽, 사방이 철조망이고 지뢰밭이고 감시초소인 곳이에요. 게다가 저는 임신 넉 달 말에서 5달째입니다. 배가 나온 몸으로 어디를 어떻게 도망간다는 건가요?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는데 배 안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툭. 처음이었어요. 아이가 움직인 게.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툭. 손을 배 위에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또 한 번 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살고 싶구나. 그 작은 움직임이 제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살고 싶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럼 죽으란 소리야? 아니, 나는 죽을 수 없어. 이 아이를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철조망 너머로 멀리 남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 철조망을 넘어 저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지뢰밭과 철조망을 넘는다니.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틀. 제게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었습니다. 그 이틀 안에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미친 짓을 할 것인가. 그날 밤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기상나팔이 울리면 일어나고 집합에 나가고 훈련을 받고. 하지만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언제 나갈 것인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제게 남은 시간은 이틀. 정확히는 내일 모레 새벽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면 저는 교통사고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점심시간 저는 막사로 돌아와 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군용 배낭을 꺼냈어요. 원래는 이걸 메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봤거든요. 임신 넉 달. 배가 이미 불러 있었습니다. 군복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 정도로요. 배낭까지 메고 지뢰밭을 기어간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엎드려서 기어가야 하는데 배가 땅에 닿으면 아이에게 충격이 갈 거예요. 짐을 줄여야 해. 그래서 최소한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군복 안쪽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만. 물병 하나 손바닥만 한 크기로. 마른 옥수수떡 2개. 의무실에서 몰래 가져온 영양제 알약 몇 개. 작은 손전등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머릿속에 있는 지도였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그 지역을 지켰습니다.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고 어디에 철조망이 있고 감시초소가 몇 개이고 순찰 시간이 언제인지 교범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동료들이 모두 잠든 뒤 저는 침대에 앉아 작은 종이에 메모를 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이불 속에 숨기고 아주 작은 글씨로요. 지뢰밭 통로가 초소에서 북동쪽 30m, 바위 2개 사이. 철조망 전류 차단은 새벽 2시부터 2시 15분. 사각지대는 큰 소나무 뒤편 10m 구간. 적다 보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임신 넉 달 된 몸으로. 홀로. 밤중에. 지뢰밭을 지나. 철조망을 넘어. 4km를 가겠다고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배 안에서 또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툭, 툭.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위험한 길로 데려가게 돼서. 하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마치 괜찮아, 엄마.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마지막으로 초소를 돌아봤습니다. 근무를 서는 척하면서 지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겼어요. 저기 바위가 있고 그 옆에 낮은 풀이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10걸음 가면 통로가 있고 351번 초소. 제가 3년 동안 지킨 곳. 제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곳.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도망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제 자신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배신한 게 아니야. 먼저 저들이 나를 버렸어. 나와 내 아이를 처리하려고 했잖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탈북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 제 동료들을, 부모님을, 고향을 버리고 온 게 맞았을까? 죄책감은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 딸도요. 그날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저는 떠나야 했어요. 동료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밥과 김치, 그게 전부였지만 그날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언니, 내일 병원 간다며? 조심해서 다녀와.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녀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만약 성공하면 철조망 너머로. 만약 실패하면 지뢰밭 어딘가에서. 어느 쪽이든 이 막사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가족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엄마, 아빠, 미안해요. 딸이 불효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야 손주를 살릴 수 있어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뢰를 밟으면 어떡하지? 철조망에 걸리면? 순찰대에 발각되면? 아이가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차에 실려 병원이라는 이름의 죽음으로 가게 되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앞으로 2시간 반 뒤 새벽 1시 반에 출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시간이면 모두 깊이 잠들어 있고 새벽 2시 전류 차단까지 여유가 있으니까요. 12시가 됐습니다. 12시 반. 1시.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1시 20분.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안쪽 주머니에 물병과 떡을 넣었어요. 손전등을 허리춤에 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배를 2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가자. 엄마가 너를 꼭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복도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생활했던 막사. 동료들이 자고 있는 방. 제가 군인이었던 마지막 장소. 안녕.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달은 반쯤 차 있었어요. 멀리 철조망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 제가 가야 할 곳. 제 아이가 태어날 곳. 1시 32분. 저는 그 불빛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탈영병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길.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었고 철조망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7시간의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소를 빠져나온 지 10분쯤 지났을 때 지뢰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그냥 평범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낮은 풀만 듬성듬성 자라있는 텅 빈 들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풀 아래에 얼마나 많은 죽음이 묻혀 있는지.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대로 폭발. 그러면 저도 뱃속 아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배가 걸렸습니다. 임신 넉 달 된 배가 땅에 닿을 것 같았어요. 엎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무릎만 대고 몸을 비스듬히 눕혔습니다. 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원래 지뢰 찾는 방법은 칼로 땅을 사선으로 찔러보는 겁니다. 단단한 금속 느낌이 오면 거기 지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칼이 없었어요. 그냥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긁어가며 더듬었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10m를 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날씨는 차가웠는데 몸 안에서는 열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배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툭, 툭. 조용히 있어, 제발. 손을 배 위에 올리고 부드럽게 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움직인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지. 지뢰밭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배가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진통 같은 느낌이었어요. 임신 후기에 가끔 오는 배뭉침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조기 진통이라면. 여기서 아이가 나오면 어떡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조금만 버텨줘. 배를 쓰다듬으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뢰밭 3분의 2쯤 지났을 때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여기 쪽은 확인했나? 순찰대였습니다. 2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땅바닥에 최대한 몸을 붙였어요. 하지만 배 때문에 완전히 엎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 팔로 배를 감싸 안고 웅크린 채 숨을 죽였어요. 쿵, 쿵, 쿵. 심장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60m, 50m, 40m. 그때 배 안에서 또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툭. 제발 가만히 있어. 한 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뱃속 아이에게까지 쉬타고 말하는 것처럼요. 여기 근처에 이상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동물이겠지. 누가 미쳤다고 이 지뢰밭으로 들어와. 그들은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나도 울 수 없고 아파도 소리낼 수 없고 배가 당겨도 멈출 수 없는 길 위에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걸요. 지뢰밭 끝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2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철조망이었습니다. 철조망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손대는 순간 감전되고 경보가 울립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2시 15분까지 정기 점검으로 전류가 잠깐 꺼진다는 걸요. 이미 3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전류가 완전히 꺼졌는지 아직 잔류 전압이 남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탐조등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어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발각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모든 걸 걸어볼 것인가. 저는 제 배 위에 두 손을 올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지금 이 선택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리고 철조망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전류는 실제로 꺼져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쉴 틈도 없이 서둘러 철조망을 흔들며 틈을 만들었습니다. 배가 걸렸습니다. 살이 철사에 눌리며 아릿하게 아팠어요. 조금만 더. 숨을 참으며 몸을 비틀어 철망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허벅지에 뜨거운 감각이 느껴졌어요. 철조망 끝이 살을 긁고 지나간 거였습니다. 손을 대보니 축축했습니다. 피었어요. 바지가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철조망을 넘고 나니 나무와 바위가 드문드문 있는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해가 뜨기 전까지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한국 전쟁 때 쓰였던 오래된 벙커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잡초와 덤불로 뒤덮여 있지만 밑에는 사람이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허벅지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다리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벙커가 있는 방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검푸르던 어둠이 짙푸른 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벙커까지는 200m 남짓. 평소라면 2, 3분 거리였지만 그때의 저는 한 걸음 내딛고 멈추고 숨을 고르고 또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겨우겨우 벙커 입구까지 기어갔을 때 해는 막 지평선 위로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고 있어. 제가 새벽에 빠져나온 사실을 눈치챈 그들이 공중에서 수색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사선처럼 찢어진 벙커 입구 틈으로 몸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배가 또 걸렸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들어가야 해, 무조건. 양팔로 바닥을 짚고 어깨와 배를 비틀며 온몸 피부가 돌에 긁히는 걸 느끼면서 겨우 안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축축했으며 곰팡이와 썩은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헬리콥터가 지나갔어요. 군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배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하루를 버텨야 해. 해가 지고 다시 어두워질 때까지. 물병을 꺼내 조금 마셨습니다. 마른 떡을 조금 떼어 먹었어요. 하지만 목마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는 느낌이었어요. 배가 다시 단단해졌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기 진통이 올까봐, 혹시라도 양수가 터질까봐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열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뜨겁게 욱신거렸고 두통도 점점 심해졌어요.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 안에서 또 한 번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툭, 툭, 툭.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릿속이 조금 맑아졌어요. 그래, 적어도 지금은 살아있네. 아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벙커 안에서의 시간은 시계로는 14시간이었지만 제 몸과 마음에는 14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아이와 함께.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바깥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거리는 2.5km. 가장 위험한 구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벙커 밖으로 기어 나왔을 때 다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왼쪽 허벅지는 붓고 상처 부위는 뜨거웠고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가 가야 할 거리는 고작 2.5km였습니다. 그리고 그 2.5km가 가장 치열하고 가장 죽음에 가까운 길이었어요. 멀리 감시초소의 탐조등이 보였습니다.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어둠을 갈라내고 있었어요. 저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탐조등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왼쪽 초소는 좌에서 우로 20초, 정지 10초. 중앙 초소는 원형 회전 30초, 정지 15초. 오른쪽 초소는 우에서 좌로 25초, 정지 10초. 그 사이사이에 짧게 비는 10초에서 15초짜리 어둠의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이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바위에서 바위로, 덤불에서 덤불로. 몸을 최대한 낮추고 배를 팔로 감싸 쥔 채 기어가듯 움직였습니다. 횟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기다리고 세고 뛰고 숨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배 안에서는 아이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속삭이면서도 문득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흔들리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춘다는 건 발견되어 함께 총을 맞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장 위험한 구간은 마지막 1km였습니다. 북측 초소와 남측 초소의 탐조등과 사선이 가장 많이 겹치는 곳이었어요. 대부분의 탈북자가 그 몇백 미터를 남기고 총탄에 쓰러진다고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탐조등 사이의 틈을 노려 저는 남쪽을 향해 마지막으로 몸을 던지듯 뛰었습니다. 한쪽 다리로 거의 뛰다시피 하며 배를 감싸 쥔 채 앞으로 나아갔어요. 멈춰. 신분 밝혀. 어디선가 고함이 들렸습니다. 북쪽인지 남쪽인지 구분할 틈도 없었어요. 이어지는 총성. 땅이 튀었습니다. 돌멩이가 폭발하듯 주변에 튀어올라 제 얼굴과 팔에 부딪혔어요. 귀 옆을 스치는 탄환 소리, 등 뒤로 스치는 바람. 맞으면 안 돼. 배를 맞으면 안 돼.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을 때 갑자기 머리를 스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다행이다. 배가 아니라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생명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고 저는 사실상 하나의 방패에 불과하다는 걸요. 아이를 지키기 위한 방패. 저는 그 생각 하나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경계선을 향해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 멈춰. 이번에는 확실히 남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지막 몇 미터는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몸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중력에 끌려가는 느낌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발끝이 흰색으로 칠해진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두 팔로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여자다. 북한 여군인데. 누군가 외쳤습니다. 곧이어 여러 개의 발소리가 제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총구가 제 머리 위로 향해 있었다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저를 뒤집었어요. 귀순입니까? 네. 목이 타 들어가서 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군인이 제 맥을 짚고 다른 군인이 제 상처를 확인했어요. 의무병. 빨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제 배를 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 임신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임신? 배가. 이 정도면 최소 넉 달은 넘은 것 같습니다. 주위가 술렁거렸어요. 임신한 몸으로 지뢰밭을 넘어왔다고? 말이 되나. 비무장지대를. 한 군인이 조심스럽게 제 배 위에 귀를 대더니 잠시 후 말했습니다. 심장 소리. 들립니다. 태아 심장 소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27시간 동안 버티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통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다. 살아있구나. 우리 애기. 그 말을 하고 저는 의식을 놓아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머리 위에는 하얀 형광등이 있었어요. 천장은 깨끗했고 벽은 곰팡이가 피어있지 않았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비누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지만 누군가는 그 질문을 들었어요. 포천군병원입니다. 나만이에요. 이제 안전합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손이 본능적으로 배 위로 갔습니다. 제 아이는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심장 소리도 튼튼하고 태동도 정상이에요. 기적이에요, 정말. 그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5개월 정도 되셨네요. 그 상황에서 정말 기적입니다. 탈수도 심하고 외상도 있지만 아기는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언제 태어날까요? 순조롭게 가면 석 달 뒤쯤이요. 지금은 푹 쉬셔야 합니다. 산모도 아기도 많이 지쳐 있어요. 저는 배를 감싸 안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렇게 힘들게 데려와서. 하지만 우린 이제 살았어. 우리 함께 살아남았어. 그 순간 비무장지대의 지뢰밭도 철조망도 총소리도 벙커의 냄새도 모두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 저는 27시간 동안 지옥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제 뱃속에서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7시간 동안 지옥을 건넌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요. 뱃속에서 뛰고 있는 작은 심장 하나. 아직 세상빛도 보지 못한,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고향도, 가족도, 군복도, 제 이름 앞에 붙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안전해. 곧 만나자, 우리 애기. 석 달 뒤면 이 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누구도 씨를 정리하자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 후로 3주간 저는 포천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왼쪽 허벅지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큰 흉터가 남았어요. 철조망에 긁힌 상처가 깊어서 꿰매는 데만 40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임신 5개월에 겪은 탈수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은 오래도록 약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보통 사람 같았으면 중간에 유산했을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의 아이는 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의 움직임을 느꼈어요. 툭, 툭. 그 작은 발길질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찰, 국정원, 통일부 관계자들. 그들은 제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비무장지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시초소는 몇 개였습니까? 순찰 시간표는 어떻게 짜여 있었습니까? 지뢰밭 통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철조망 전류 차단 시간은 언제입니까? 북에서 제가 쌓아온 모든 충성심과 전문성은 이곳에서는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한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김지연 씨,
자신이 북한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예, 듭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기들을 떠올리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 죄책감보다 더 무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 아이를 국가라는 이름으로 죽게 놔두지 않았다는 안도감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는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 아이에게만큼은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2년 1월 3일. 새해가 밝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 4시쯤 배가 단단하게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고 곧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10분 간격, 5분 간격, 3분 간격. 아팠습니다. 지뢰밭을 기어갈 때와는 또 다른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고통이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새벽 6시 42분. 으앙.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았어요. 2.6kg. 주름진 얼굴, 꼭 감은 눈, 작은 손가락. 제가 지뢰밭에서, 철조망에서, 벙커에서, 총알 사이에서 목숨 걸고 지켜낸 생명. 할리나. 그 이름을 처음 불렀습니다. 하늘 한 빛날린. 한국 땅에서 하늘의 은혜로 태어난 빛나는 아이. 할리나 엄마야. 우리 만났네. 아이는 작은 손을 꼭 쥔 채 제 가슴 위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뢰밭의 차가운 흙도, 철조망의 날카로움도, 벙커의 어둠도, 총소리도 모두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엄마랑 함께 살아줘서. 27시간의 지옥. 석 달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의 끝에 저는 이 작은 생명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 의미라는 걸요. 할리니와 함께 한 달을 더 병원에서 보낸 뒤 저는 탈북자 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곳이에요. 할리니를 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 탈북자분들이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비무장지대를 넘었다면서요?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기적이에요, 기적. 거기서 석 달 동안 생활했습니다. 한국 말투, 돈 쓰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대중교통 타는 법. 북에서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어요. 수업을 들을 때는 할리니를 타가실에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애기가 울면 어떡하지? 하지만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달려가면 할리니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 11시에 가도 새벽 3시에 가도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다는 게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 차 있었어요. 과자, 라면, 빵, 우유, 고기, 채소.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에서는 배급표를 들고 가도 받을 게 없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어요. 처음 받은 정착금으로 저는 아기 옷과 분유를 샀습니다. 할리니를 위한 첫 선물이었어요.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할리니와 함께 서울 근교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집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화장실이 안에 있고 보일러가 돌아가고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할리니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100일에는 작은 돌잔치를 했어요. 탈북자 센터에서 알게 된 언니들이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돌이 됐을 때는 할리니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날 밤 저는 할리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돌, 세 돌. 할린이는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웃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말투가 서툴렀고 사람들은 제 억양을 듣고 북한에서 왔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챘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 10군데 중 9군데는 거절당했습니다. 경력이 없어서요. 자격증이 없어서요. 실제로는 탈북자라서였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할린이를 유치원에 보냈을 때 다른 아이들이 할린이 말투를 흉내내며 웃는 걸 봤습니다. 할린이는 제 말투를 배워서 조금 북한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날 밤 할린이를 재우고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고생하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할린이가 웃으며 엄마, 오늘 뭐 먹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생각은 사라졌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누가 씨를 정리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대가는 뭐였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 고향, 부모님, 오빠, 동료들. 군복을 입고 살아온 10년, 제 이름 앞에 붙었던 인민군이라는 두 글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얻은 건 거창한 이념도 영웅 칭호도 아닙니다. 단지 선택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뭘 입을지, 어디에 갈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북에서 살 때는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인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직도 지뢰밭 한가운데서 배를 감싸 쥐고 숨을 죽이고 있고 머리 위에서는 탐조등이 빛을 쏘고 있으며 누군가가 멀리서 발견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왼쪽 허벅지의 흉터가 따끔거리며 아파요. 하지만 옆을 보면 침대 옆 아기 침대에서 할린이가 배를 까디집고 자고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한쪽 발은 이불 밖으로 나와 있고 입가에는 조금 침자국이 번져 있고 눈썹은 살짝 찡그려져 있는데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할 건가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그때처럼 다시 지뢰밭에 무릎을 꿇고 다시 철조망에 살을 긁히고 다시 벙커에서 모기 타는 밤을 보낸다 해도 그 끝에 할린이가 지금처럼 그네를 타고 웃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싼 값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어느 나라를 위해 사는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이를 위해 사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싸워볼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걸요. 오늘은 2025년 11월입니다. 그날로부터 4년이 흘렀어요. 저는 지금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날, 따뜻한 햇살이 내리쏘는 오후예요. 할린이는 제 앞에서 미끄럼틀과 그네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4살이 된 할린이는 말도 제법 잘하고 노래도 부르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엄마, 이거 봐. 할린이가 그네를 타며 소리칩니다. 조금 북한식 억양이 섞인 목소리지만 그래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가끔 다른 아이들이 할린이 말투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도 있지만 할린이는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신나게 놉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꾸만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지뢰밭의 차가운 흙, 무너진 벙커, 그리고 배 안에서 느껴지던 작은 발길질들.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제게 묻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있어요. 북에 두고 온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쯤 60이 넘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다 허리를 다치셨다던데 지금은 어떠실까요? 오빠는 군대에서 제대했을까요? 혹시 제가 탈북한 일로 가족들이 처벌받지는 않았을까요? 밤마다 그 걱정이 저를 깨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할린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북쪽을 향해 작게 속삭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딸이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북한에 계신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의문, 그 질문들. 내가 사는 이 삶이 정말 전부일까? 내 아이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마음의 장벽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탈북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겪은 27시간이 얼마나 위험했고 얼마나 많은 운이 따라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철조망이 없는 그날, 지뢰밭이 아닌 꽃밭에서 우리 모두 자유롭게 만날 그날이요. 저는 통일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할린이가 어른이 될 때쯤에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할린이 손을 잡고 고향에 가고 싶어요. 함경남도 고성,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으로요. 할린아, 여기가 엄마 고향이야. 저 산 너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단다. 저 들판에서 엄마가 뛰어놀았고 저 강에서 물장난을 쳤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묘소가 있다면 할린이와 함께 찾아가 절을 올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 손주 데려왔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하셨던 손주예요.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 그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할린이가 달려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그래도 웃으며요. 엄마, 목말라.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할린이에게 건넵니다. 할린이는 꿀꺽꿀꺽 물을 마시고 다시 놀이터로 달려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뢰밭을 기어간 이유. 철조망에 살을 긁히면서도 앞으로 나아간 이유. 총알이 스치는 순간에도 배를 감싸 안고 뛴 이유. 바로 저 모습이었구나. 저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 저 아이가 목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세상. 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제가 모든 걸 걸고 얻고자 했던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두고 왔고, 누군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단지 제 자유만이 아니라 제 아이의 자유이기도 하고 제 아이의 아이들, 그 다음 세대의 자유이기도 하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슬슬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할린아, 이제 집에 가자. 할린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우리는 함께 공원을 나섭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저녁 햇살이 우리를 비춥니다. 걸으면서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곳 어딘가에 제 부모님이 계시고 제 오빠가 있고 제 동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요. 철조망 없는 그날, 지뢰밭 없는 그날에요. 할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할린아. 우리는 집으로 향합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으로. 그리고 저는 압니다. 비록 지금은 남과 북이 나뉘어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걸요. 비록 지금은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는 걸요. 그날까지 저는 할린이와 함께 이곳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린이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평화의 가치를 알려주고 통일의 꿈을 함께 꾸면서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지연입니다. 한때는 북한 인민군 여군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딸 할린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과 북의 모든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아요. 감사합니다.